엄마, 여기 말고 요양원 같은 데 가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민수도 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춘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온 것이었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충격이었습니다. 춘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해 주세요. 제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서울 근교의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에는 아직 새벽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무거워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춘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자 민수가 깨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바닥에서 나는 작은 소리라도 며느리가 깰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며느리 진영은 잠이 예민하다며 항상 불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부산 떠시는 바람에 잠을 설쳤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국이었어요. 11살 손자는 춘자에게 있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할머니 국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춘자의 하루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네 식구 분량을 끓였는데 이제는 셋이서 먹을 만큼만 준비하면 되었죠. 남편 목만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춘자 자신도 식욕이 없어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못 버틸 거란 건 알았어. 춘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민수 때문에 버티는 거지. 그 애만 보면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나거든.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날로 차가워지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라 서로 슬픔을 나누며 의지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진영이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집이 좁아서 답답해 죽겠다며 한숨을 쉬거나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라며 경제적 부담을 암시하기도 했죠. 춘자는 그런 말들이 모두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도시락을 싸면서 춘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란말이를 예쁘게 만들어 넣고 김치도 아이가 좋아할 만큼만 넣었어요. 밥은 동그랗게 뭉쳐서 김으로 감쌌습니다. 민수가 할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이 제일 맛있다고 말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곧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이었죠. 춘자는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서 올렸고 반찬도 보기 좋게 담았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트집을 잡을까봐 더욱 신경 썼어요.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민수가 제일 먼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이지만 할머니를 보는 눈빛은 반짝였어요. 춘자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피었습니다. 우리 민수 잘 잤니?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다.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영이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인사도 없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국 끓이셨네요. 민수 속이 안 좋다고 했는데. 춘자는 당황했습니다. 어제는 괜찮다고 했는데.
어린애가 할머니 기분 상할까봐 그런 거예요. 진영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들 동현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밥을 대충 먹었죠. 춘자는 그런 아들이 안타까웠지만 뭐라고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영이 또 한 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이 정말 좁아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 말에 춘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있어서 집이 좁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춘자는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창문 너머로 골목길을 내다보다가 민수가 뛰어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 품에 작은 무언가가 안겨 있었거든요. 할머니.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안고 있는 건 새끼 강아지였어요. 털이 더럽고 몸이 말라있지만 까만 눈망울이 애처로웠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니? 학교 뒤편 쓰레기통 옆에서 혼자 있었어요. 엄마가 없는 것 같아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돌봐주면 안 될까요? 춘자는 난감했습니다. 진영이 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우리 방으로 가자. 엄마 아빠 오시기 전에. 민수는 기뻐하며 강아지를 안고 춘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자는 낡은 수건으로 강아지를 감싸주고 따뜻한 우유를 조금 데워서 주었어요. 강아지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할머니,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민수가 짓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럼 복이요. 복이가 우리한테 온 거니까요. 춘자는 민수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진영이 이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동현과 진영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춘자는 민수에게 당분간 보기를 비밀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 오래 갈 수는 없었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영이 빨래를 하러 춘자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작은 끙끙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요? 춘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진영은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수건 아래 숨어있던 보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보기가 너무 불쌍해서. 보기? 이름까지 지었다고? 진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집이 이렇게 좁은데 개까지 키우겠다고? 정말 가당찼네요. 그 소리를 듣고 동현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동현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엄마, 이런 걸 왜 허락하셨어요? 춘자는 위축되었습니다. 민수가 너무 간절해해서. 그래서요? 애가 간절해한다고 다 들어줘야 하나요? 진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개 키울 형편도 안 되고 공간도 없는데.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기 버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동물보호소에 맡기든지 해야지. 싫어요. 보기는 제가 돌볼 거예요. 가족 간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동안 춘자는 한쪽 구석에서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진영은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고 동현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수만 보기를 안고 춘자의 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춘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대화 소리 때문이었어요. 여보,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어머님 말이에요. 애한테 이상한 것만 가르치시고, 집은 좁다고 하면서 개까지 들여놓고, 엄마도 민수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더 문제예요. 경계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 교육하는 걸 자꾸 방해하시고, 춘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민수에게 해준 것들이 모두 잘못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현이 조심스럽게 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중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춘자는 무슨 말이 나올지 예감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여기 말고 요양원 같은 데 가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민수도 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춘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온 것이었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충격이었습니다. 동현아, 엄마도 여기서 계속 눈치 보며 사시는 것보다는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춘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안에 정리해 주세요. 제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동현은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춘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자신을 버린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춘자의 마음처럼 어둡고 무거웠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춘자는 그동안 자신의 짐을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사실 짐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앨범, 그리고 민수가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들이 전부였거든요. 민수는 할머니가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계속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어요. 보기마저 동물보호소로 보내진 터라 집안 분위기는 더욱 침울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야 해요? 민수가 춘자의 방에서 짐 정리를 도우며 물었습니다. 춘자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가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거란다. 저는 좋지 않은데요. 할머니 없으면 누가 맛있는 밥 해줄 거예요? 춘자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동현은 벌써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했고, 진영은 춘자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도 춘자의 심정을 알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동현이 택시를 불렀고 춘자는 작은 가방 하나와 사진 앨범만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몸 건강히 지내세요. 동현이 의무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진영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만이 현관문 앞에서 춘자를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울먹이며 춘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절대 울지 마세요. 그러면서 민수는 춘자의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주었어요. 여기 전화해 보세요.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니? 비밀이에요. 할머니가 힘들면 꼭 전화해 보세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춘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비를 맞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민수와의 약속 때문에 참았습니다. 절대 울지 마세요라는 그 말이 가슴에 남아 있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했지만 춘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지낸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동현은 서류를 처리하고 돌아갔고 춘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민수가 준 쪽지를 꺼내봤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의 서툰 글씨로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에 전화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밥맛도 없었고 함께 지내는 어르신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가 그리웠어요. 결국 춘자는 용기를 내어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공중전화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희망복지관입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춘자는 당황했어요. 민수가 어떻게 이런 번호를 알았는지 궁금했거든요. 저기요. 제 손자가 이 번호를 알려줬는데 혹시 민수 어린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민수가 며칠 전에 저희 복지관에 전화해서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서은주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예요. 춘자는 감동했습니다. 11살 손자가 자신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니요.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복지관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춘자는 주저했습니다. 저는 지금 요양원에 있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니를 직접 뵙고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상담해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춘자는 요양원을 나와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복지관이었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은주는 춘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춘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수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주셨는지, 또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요. 은주는 춘자에게 차를 한 잔 내어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어르신 공유주택이 있어요. 혼자 계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함께 지내는 곳이에요. 무료로 체험 입주도 가능하고요. 춘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공짜 밥 먹고 공짜 잠자리 주는 데가 어딨어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정부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게 저희 일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은주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일단 둘러보기만 해도 괜찮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나오실 수 있고요. 춘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곳에서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한번 봐볼까요? 은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할머니. 복지관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공유주택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집이었어요. 마당도 넓고 텃밭도 있었습니다. 와, 여기가 정말 무료인가요? 네, 할머니. 다만 함께 사시는 분들과 협력해서 집안일을 나눠서 하셔야 해요. 그리고 서로 도우며 지내시는 거죠. 춘자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여기서 지내볼 수 있을까요? 공유주택에 들어선 첫날부터 춘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각자의 개인 방이 있으면서도 거실과 부엌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은주가 집안을 안내해주며 규칙들을 설명해줬습니다. 식사는 돌아가면서 준비하시고 청소도 역할을 나눠서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배려하며 지내시는 게 중요해요. 춘자가 배정받은 방은 작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뒷마당의 텃밭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 설레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다른 입주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5명의 어르신이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방순덕이라는 75살 할머니가 유독 춘자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구만. 또 아들한테 버림받고 온 거야? 순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당황했습니다. 첫 만남에 이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뻔해. 다들 비슷한 사연으로 오는 거야.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쫓겨나는 거지. 다른 어르신들이 순덕을 말렸지만 순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춘자는 첫날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순덕의 적대적인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춘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잔소리했고 텃밭에서 채소를 따면 새로 온 주제의 주인 행세한다며 비아냥댔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춘자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러기는 나는 솔직한 게 좋아서 그래. 여기 와서 편하게 지내려고만 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봐. 무슨 현실이요? 우리는 다 버려진 사람들이야. 자식들한테 짐짝 취급받다가 여기 온 거지. 그런데 뭐 여기서 새 인생이라도 시작할 줄 알아? 순덕의 말은 가혹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자가 민수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였어요. 순덕이 다가와서 편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손자한테 편지 써? 그 애도 크면 부모 편 들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춘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실을 봐야지. 나도 손자 하나 있었어. 그 애 때문에 버텼는데 결국은 마찬가지더라고.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다른 어르신들이 말렸지만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당신은 뭘 안다고 그래요? 내 가족이래 왜 참견해요? 가족? 순덕이 비웃었습니다. 가족이었으면 당신을 여기 보냈겠어? 나처럼 솔직해져야 덜 아파. 그날 밤 춘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덕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도 버려진 사람일까? 민수마저 언젠가는 자신을 외면할까? 다음 날 아침 춘자는 일찍 일어나서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호미로 땅을 파면서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순덕이 텃밭으로 나왔니다. 춘자는 또 뭔가 트집을 잡을까봐 긴장했어요. 거기 상추 심으면 안 돼. 순덕이 말했습니다. 왜요? 토양이 안 좋아. 저쪽 끝자리가 나아. 춘자는 의외였습니다. 처음으로 순덕이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준 것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그냥 내가 여기 오래 있어서 아는 거야. 그 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가끔씩 춘자에게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춘자가 홀로 마당에 앉아 있을 때 순덕이 다가왔습니다. 편지 답장 안 와?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에게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순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그랬나요? 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아들이 내 재산 다 빼앗아 갔어. 집도 통장도. 그러고는 나를 여기 보냈지. 손자는? 춘자는 순덕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순덕이 왜 그렇게 날카로웠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들어봤자 뭐해.
받아들여야지. 순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도 빨리 포기해. 그래야 덜 아파. 하지만 춘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만은 다를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편지 쓰기가 어려워서 늦었어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 이야기하면 화내세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잊지 않을 거예요. 춘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이 춘자의 밝아진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편지 왔나? 네, 왔어요. 순덕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춘자는 순덕에게 편지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순덕은 말없이 들었지만 그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춘자는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신 손자는 다른가 보네. 그날부터 순덕과 춘자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텃밭을 가꾸며 새로운 우정을 쌓아갔어요. 공유주택에서의 생활이 2달째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춘자는 순덕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상추와 깻잎이 파릇파릇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와의 편지 교환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이는 학교 생활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자세히 써주었고 춘자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과 새로운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춘자는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꼈어요.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춘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현관문 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아들 동현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춘자는 당황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들이 반갑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동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현아,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안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춘자는 동현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특히 순덕은 복잡한 표정으로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동현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엄마 앞으로 돌려놨던 그 땅, 기억하세요?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땅 한 뼘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금 문제로 춘자 명의로 바꿔놨던 그 땅 말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거 다시 넘겨줘야 해요. 제가 사업할 때 담보로 써야 해서요. 동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춘자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그 땅 문서만 있으면 돼요. 어디 뒀는지 알죠? 춘자는 당황했습니다. 그 땅은 분명 자신 명의였지만 왜 아들이 그렇게 급하게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현아, 그 땅은 엄마, 시간이 없어요. 문서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그 순간 춘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그 땅 때문만인 것 같았어요. 안부를 묻지도 않고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를 여기 보낸 것도 그 땅 때문이야? 동현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진짜야? 정말 나를 위해서?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동현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급한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엄마 앞으로 돌려놨던 그 땅, 그거 다시 넘겨줘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춘자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집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었어요. 며느리의 불평, 아들의 냉담함,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그 땅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그 집에 살면서 밥이나 해줬지. 춘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버린 이유가 그 땅 때문이었구나. 동현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춘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자신을 재산 때문에 버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를 위해서. 그만해. 춘자가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됐어. 알 만큼 알았으니까. 동현은 계속 설득하려 했지만 춘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방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그럼 그 문서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동현이 나간 후 춘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민수와의 약속 때문에 참았어요. 절대 울지 마세요라는 그 말이 계속 들렸거든요. 저녁 무렵 순덕이 춘자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아들이 뭔 소리 했길래 그래? 춘자는 순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땅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버려진 진짜 이유까지 말이에요. 순덕은 분노했습니다. 그런 놈이 어딨어? 자기 엄마를 그런 식으로. 이제 알겠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정말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달라. 손자가 있잖아. 그날 밤 춘자는 민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방문과 그로 인해 알게 된 진실을 담담하게 적었어요. 하지만 민수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자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이의 편지는 춘자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할머니,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용감하고 따뜻하게요. 할머니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춘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민수의 사랑과 믿음을 느끼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춘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정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답게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민수의 편지를 받은 후 춘자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자의 따뜻한 말들이 가슴을 울렸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야 했어요. 동현이 그토록 찾는 땅 문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춘자는 은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복지사로서 이런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그 땅이 할머니 명의라면 할머니께서 결정하실 권리가 있어요. 은주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할머니, 아드님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할머니를 위한 일이었나요? 은주의 말에 춘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춘자는 오랜 시간 생각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땅 문서를 정리하고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춘자는 순덕과 함께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땅 문서와 관련된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그 땅을 포기할 거야?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정리야. 면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은 춘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땅을 매매할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으며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춘자는 신중히 생각한 끝에 그 땅을 지역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랐거든요. 할머니, 정말 좋은 결정이세요. 담당 공무원이 감동했습니다. 기부 절차를 마친 후 춘자는 동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동현아, 내가 찾던 그 땅은 이제 없다. 나는 그 땅을 우리 같은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했어. 이제 더 이상 그 땅 때문에 나를 찾을 필요 없을 거야. 나는 이제 나답게 살 거란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부담도 아닌 나로서 말이야. 편지를 쓰면서 춘자는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급한 표정으로 춘자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아드님이 할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가 발각됐어요.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를 위조한 것 같아요. 다행히 할머니께서 기부 처리를 해놔서 문제가 드러났지만 춘자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려 했다니요. 그럼 동현이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고발하지 않으시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춘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아 기른 자식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동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영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 모두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 땅을 기부해 버렸어요? 동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내 땅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않아? 하지만 가족인데 상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진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춘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나를 쫓아낼 때는 가족 생각했어? 동현과 진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한 것도 알고 있어. 동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이제 나도 다 알아. 그때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춘자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자가 더욱 성숙해 보였어요. 민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왔어요. 버스 타고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동현과 진영은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이렇게 먼 곳까지 온 것을 몰랐거든요. 민수야, 위험하게 왜 혼자? 진영이 야단치려 했지만 민수는 할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편지에서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춘자는 감동했습니다. 11살 아이가 자신을 위해 이런 먼 길을 혼자 온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사과해요.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수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동현이 말했지만 민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슬펐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나쁜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왜 혼자 여기서 지내야 해요? 민수의 말에 동영과 진영은 당황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 앞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우리 집으로 다시 가요. 민수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이제 여기가 좋아.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텃밭도 가꾸고 있거든. 그럼 저도 여기서 살래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민수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진영이 당황했습니다. 왜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뭐가 나빠요? 그 순간 춘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내일 복지관에서 가족 상담을 해보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동영과 진영은 난색을 표했지만 민수가 찬성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요. 춘자는 민수의 용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희망복지관의 상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자, 동현, 진영, 그리고 민수가 둘러앉아 있었고 은주가 중재자 역할을 맡았어요. 모두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가족 간의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동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내보낸 건 정말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것 같았고. 그만해. 춘자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 우리 모두 진실을 알고 있잖아. 진영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내 통장을 몰래 사용한 거야? 춘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순간 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춘자의 통장에서 돈을 빼낸 것이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은주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통장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출금 내역이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직접 찾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어머님이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진영이 변명했습니다. 언제 허락했어?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동영과 진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부인할 수도 없었거든요. 민수가 갑자기 일어서서 부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민수야, 어른 얘기에 끼어들지 마. 동현이 타이르려 했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거짓말하는 게 싫어요. 할머니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요리해 주시고 도시락도 싸주시고 아플 때 돌봐주셨잖아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를 쫓아냈어요? 왜 할머니 돈을 몰래 가져갔어요? 아이의 순수한 분노 앞에서 동영과 진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주가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머님께서 집에서 나오시게 된 진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님의 의사는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고요. 춘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는 짐이었던 거죠. 돈은 필요하지만 사람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동현이 안타까워했지만 춘자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된 게 다행이야. 춘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찾았거든. 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저희를 용서해 주실 건가요? 춘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용서는 할 거야.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거든. 민수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춘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해. 그게 맞는 거야. 하지만 대신 할머니를 자주 만나러 와도 돼. 그리고 편지도 계속 주고받자. 민수는 아쉬워했지만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은주가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괜찮으세요? 춘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더 이상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고. 약속드릴게요. 동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상담이 끝날 무렵 춘자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여기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할 일도 있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민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잊지 않을 거죠? 바보야,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 너는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춘자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영과 진영을 향해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이제 나는 나답게 살 거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부담도 아닌 그냥 나로서 말이야.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가족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동현 가족은 서울로 돌아가고 춘자는 공유주택으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온 춘자를 순덕이 반겼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 정리됐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어. 그게 맞아. 그날 밤 춘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모두 풀린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그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나답게 살겠다는 그 말이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춘자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상담이 끝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춘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텃밭을 돌보는 것은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순덕과는 이제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순덕도 예전처럼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춘자와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은주가 춘자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춘자는 의외였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민수와 주고받은 편지들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다른 어르신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춘자는 처음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설득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한번 해볼게요. 다만 제가 잘할 수 있을지. 할머니라면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할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첫 글쓰기 수업이 열린 날 5명의 어르신이 참여했습니다. 춘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르신들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어르신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종이에 적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고향 이야기를, 어떤 분은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을 썼습니다. 춘자는 한 분 한 분 돌아다니며 격려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써보시면 어떨까요?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글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진 것이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거죠. 춘자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줄 몰랐어요. 한 어르신이 고마워했습니다. 춘자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과 함께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동영과 진영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무슨 일로 다들 왔어? 할머니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민수가 흥겨워하며 말했습니다. 동현이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복지관에서 하시는 글쓰기 교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춘자는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은주 선생님이 저희에게 연락 주셨어요. 엄마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진영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몰랐던 어머님의 재능이 있으셨네요. 춘자는 쑥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민수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작가예요? 작가라니, 그냥 어르신들과 함께 글 쓰는 거야. 그래도 멋있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며 먹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대화하며 식사를 했어요. 엄마,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동현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진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았어요. 저녁을 마친 후 춘자는 민수와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할머니, 처음에 제가 준 쪽지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그 쪽지 덕분에 할머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민수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드릴게요. 춘자가 쪽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영웅입니다. 할머니처럼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춘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할머니, 약속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멋진 할머니로 살아주세요. 약속할게. 가족들이 돌아간 후 춘자는 자신의 방에서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민수가 처음에 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절대 울지 마세요. 여기 전화해 보세요. 춘자는 그 옆에 새로운 쪽지를 붙였습니다. 당신도 울지 마세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몇 달 후 춘자의 글쓰기 교실은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고 다른 복지관에서도 춘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느 날 은주가 춘자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어르신들이 쓰신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책으로요? 네,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들이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자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거든요. 어느 따뜻한 봄날, 춘자는 텃밭에서 채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파릇파릇한 새싹들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도 새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순덕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춘자야, 정말 잘 산다. 고마워요, 순덕 언니. 나도 덕분에 많이 변했어.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춘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변하고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저녁 무렵 춘자는 민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수야, 할머니는 이제 정말 행복해. 나답게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너 덕분에 할머니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단다. 고마워, 내 용감한 손자야. 편지를 쓰고 나서 춘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색깔로 물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춘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